공통된 개념. 뭐예요? 농부들. 전부 다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무리들이 농부들 아니면 고기를 잡는 뱃사공들이잖아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공통적인 것을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 선포를 했을 때 알아듣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그래서 지금 이 말씀 하신 거예요. 씨 뿌리는 자. 그래서 이 씨 뿌리는 자는 말은 뭐예요? 구약 성경에서도 자주 언급되는 말씀인데, 히브리어 마샬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마샬이라는 말은 뭐냐면 윤리적 지혜. 또 뭐가 있냐면 수수께끼, 금원, 속담, 이런 뜻이 있어요. 이런 뜻. 사무엘상 10장 12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크게 용기를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도시들을 위해 남자답게 행하자. 주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을 행하시기 원하노라 하고,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행하는 것. 너희들도 오늘 배운 대로 행하라. 그런 뜻인 거예요. 이와 같이 성경 속에서 사용되는 비유는 일상적인 경험으로부터 끌어내는 뭐예요? 이야기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이나 교리를 이해하기 쉽도록 지금 도와주는 거예요. 유도하는 거예요. 지금 씨 뿌리는 이 해석을 통해서. 도덕적이든 영적이든 이런 교훈들을 뭐예요? 주고자 하는 그런 예수님의 그런 의지를 본다는 거예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쉽게 풀이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거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우리들은 성경에 나타난 비유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해요? 단지 평범한 이야기로만 넘기기보다는 그렇게 하지 말고 뭐예요? 그 말씀 속에 내포된 의미와 교훈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듯이 교수님이 가르칠 때 어떠한 책을 놓고 책을 읽잖아요. 읽고 거기에 대한 걸 또 해석을 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런다고요. 대학원 같은 데서는 학술지 같은 걸 많이 읽어요. 학술지를 딱 켜놓고서요. 저기에다 파워포인트 그걸 해가지고 이렇게 화면에다 큰 대형 화면에다 틀어놓고 그거를 같이 읽어요. 대학교 가면 같이 읽고 또 여기서 이 사람이 이 학술지를 쓴 사람의 그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 학술지를 썼나. 예를 든다면은 그런 거죠. 저는 이제 서신서를 공부를 했거든요. 서신서를 전공을 했거든요. 서신서를. 논문도 서신서에서 썼는데 에베소서 1, 2장을 제가 했거든요. 거기 보면은 우주적인 교회예요. 그게 그냥 우주적인 교회는 뭐냐, 그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교회와 마태복음에도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있는데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교회와 에베소서에 등장하는 교회가 달라요. 에베소서는 우주적 교회고 마태복음에는 이제 사실상 교회는 없어요. 마태복음에는 이제 마태복음이 이제 왜 그랬냐면 교회는 언제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이 땅에서 40일 동안 함께 지내다가 하늘을 올라가셨어요. 하늘을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임하면서부터 그게 첫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예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그게 바로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교회가 원래는 없는 거예요.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율법을 읽고 그 율법을 해석을 해주고,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안식일 날 회당에 가셔서 율법을 읽고, 뭐 이사야도 읽고 또 뭐 시편도 읽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어서 지금 뭐 나가는 거예요. 지금 3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비유들로 많은 사람들에게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 4절에 보니까 뿌릴 때에 어떤 씨들은 길가에 떨어짐에 날짐승들이 와서 그것들을 먹어 버렸고, 5절에 보니까 어떤 것들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을 내지만 해가 돋은 뒤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시들어 버렸으며, 7절에 보니까 어떤 것들은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짐에 가시나무들이 돋아나 그것들을 숨막히게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 4절, 3절, 4절, 5절, 6절에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이 비유는 일상적 생활 가운데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그런 말씀으로 지금 전하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까 보았던 것처럼 마샬이라는 것도 나왔고, 이런 거예요. 이와 같이 성경 속에서 사용되는 이 비유는 일상적인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일상적인 경험으로부터 끌어낸, 그 마음속에서 끌어낸 이야기를 지금 통해서 이 율법을 어떻게 했다고요? 율법이나 교리를 이해하기 쉽도록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리들에게 지금. 그리고 씨 뿌리는 자의 기후에서 씨가 떨어진 뭐예요? 장소나 그 외에 어떤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장소가 어디예요? 여기가 길가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뭐가? 씨앗이 길가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길가에. 천국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 영적으로. 그 결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방해. 그런 뜻인 거예요, 지금. 어디에 떨어진 게? 길가에 떨어진 게. 4장 19절을 한번 우리 가볼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건데, 하고 지나온 건데, 4장에서 4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그럼 여기서는 뭐예요? 씨 뿌리는 자면 너희가 사람을 낚는 뭐가 돼요? 씨 뿌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뭐예요? 그리고 또한 돌밭에 떨어졌다는 건 뭐예요? 돌밭에 떨어졌다는 거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속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서, 우리가 왜 교회 가서 말씀을 듣거나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 듣는 순간에 어떻게 결심을 하잖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해야겠다 하고. 근데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나와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 그걸 잊어먹어요.
잊어먹어요.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왜 잊어먹어요? 세상하고 세상에 나오면 어때요? 직장을 간다든가 지인들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어때요? 성경 말씀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은 구태 여기잖아요. 세상에서 뭐 성인들 같은 경우는 그러지 마, 술이나 먹으러 가자, 게임이나 하러 가자, 당구나 치러 가자, 탁구나 치러 가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 환난이. 그래서 환난이 오거나 또 친구들하고 또 막 싸우기도 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전하는 것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별의별 일들 다 있잖아. 그래서 핍박을 당할 경우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직장을 다니면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요즘에 그 교회가 많이 쇠퇴가 됐잖아요, 지금. 교인들도 이제 다 빠져나가고 성당으로 많이 가고 그렇잖아요, 지금. 왜 그래요? 성당은 다니기가 편하거든, 교회보다는. 그러니까 거기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미사인데 그런 식으로 지낸단 말이에요. 왜? 거기서는 강요도 안 하거든. 복음 전하지도 안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개신교는 어때요?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어때요? 전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말씀 봐야 된다, 선교해야 된다, 헌금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귀찮아잖아. 그러니까 많이들 넘어져요. 그 다음에 결과가 뭐예요? 그 다음 결과가 돌밭에 부러졌다는 결과가, 흙이 깊지 않아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곧 싹이 나지만 어떻게 해요? 흙이 깊지가 않으니까, 돌밭이다 보니까 어때요? 말라 죽어버려. 돌밭에 떨어진 거는.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따지면 뭐예요? 영적으로 따지면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감동하고 흥분하고. 왜? 우리가 교회 가서 말씀드릴 때는 막 진짜 내가 믿음 생활 잘한다고 막 생각하잖아요. 방금 말했던 것처럼 내가 이제부터는 이 설교 듣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안 넘어질 거야,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볼 거야, 이러잖아요. 근데 어때요? 밖에 나가면 안 그래요. 영적 싸움에서 져요. 지금 그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닥치고 나에게 힘든 일이 있게 되면 신앙이 약해져요. 신앙을 버리게 돼요. 기도하기보다는, 남자들은 담배 피고 술 먹고, 요새는 뭐 여자들이라고 또 담배 안 피고 술 안 먹냐? 다 먹어요, 요새. 옛날하고 틀려갖고 요새 아가씨들이 뭐 어른들 있는 데서도 그냥 앉아서 담배 피고 해요, 지금은. 그런 세대가 됐어요. 지금 세대가 지금 그런 세대가 됐어요. 그리고 가시밭에 떨어졌다는 건 뭐예요? 가시밭에 떨어졌다는 말은 뭐냐?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세상의 염려와 그 세상 속에서의 그 교회와 세상과의, 밖에서의 그 괴리감이 있잖아요. 우리가 사실상 교회에서와 밖의 세상은 다르잖아요. 솔직히 교회 가서는 말 한마디라도 조심하려고 하고, 정말 은혜스러운 말 하려고 하고, 정말 속에는 그렇지 않지만 그러잖아요. 그런데 교회 밖에만 나오면 어떻게 해요? 달라져요, 사람들이. 달라져. 그래서 달라져 가지고 마음이 어때요? 유혹을 당해, 유혹을. 재리의 유혹, 그 다음에 말씀이 막혀서 절실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그 염려와 또 물질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뒤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 결과가 오면 어떻게 돼요? 넘어가게 되면. 결과는 뭐예요,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닥치는 결과. 가시가 자라나, 어떻게 해요? 기운을 막아버렸으니까, 어떻게 돼요? 죽는 거요. 기운을 못 쓰는 거. 자라지를 못하는 거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염려와, 유혹 때문에, 말씀에 가로막혀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가시덩굴에 떨어졌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듣고 그 속에 세상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어서 하지를 못해요. 그것으로 인해서 영적 상태가 침체돼 버려요. 침체가 돼 버려요. 성장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중단되는 거예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이렇게 지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8장 23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배에 앉으심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따르더라. 보라,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나 배가 파도에 덮이게 되었으나 그분께서는 주무심으로 25절에 보니까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와서 그분을 깨우며 이르되 주여 우리를 구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하매 뭐래요? 26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하시고 그때에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람이 아주 잔잔해지더라.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세상의 염려를 통해서 말씀이 막혀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가시나무에 걸려서 눌려서 자라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마귀의 꼬임에 빠져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마귀의 장난인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노력을 하기보다는 세상에 대한 미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영적 성장이 멈춰지는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씨앗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뿌려진 씨앗이 바로 이런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좋은 씨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건 뭐예요? 그러나 8절에 그러나 다른 것들은 좋은 땅 속에 떨어짐에 얼마는 100배, 얼마는 60배, 얼마는 30배의 열매를 맺었느니라.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들을 기 있는 자들은 들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예요 이게? 지금까지는 뭐예요? 길가에 뿌려진 거, 돌밭에 뿌려진 거, 가지덤불에 뿌려진 거, 3가지. 그 다음에 4가지. 4번째 뿌려진 게 뭐예요? 좋은 땅에. 지금 읽었잖아요, 우리가.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몇 배 돼요? 100배가 되고요. 그 다음에 60배가 되고요. 30배가 되고요. 10배가 된다는 거예요. 치아가 10배. 여러분들, 시골서 사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저는 이제 시골에서 농사를 져봤기 때문에 알아요. 저는 10배, 100배, 30배가 무슨 말인지. 농사를 지면은요, 처음에는 씨앗 조그마한 거 하나를
저는 이제 밀농사를 많이 졌어요. 밀농사도 짓고, 또 고추 농사도 짓고, 고구마 농사도 짓고 했었어요. 저는. 그리고 또 뭐가 있었나? 하지감자 맞나? 이제 감자죠. 그냥 감자. 슈퍼 같으니까 감자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시골에서 사투리로 하지감자 그랬는데, 그런 걸 수확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감자 같은 경우는 이제 잘라가지고 눈이 한두 개씩 있게 해갖고 그걸 갖다가 심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자라나가지고요. 막 밑에 감자가 주렁주렁 막 열어요. 그러니까 감자 하나를 쪼개가지고 눈이 달린 거를 거기다 심잖아요. 그럼 그게 썩어요, 이제. 그러면서 거기서 뭐가 나냐면 줄기가 나와요. 그래갖고 이제 거기에 뿌리가 생기고 감자가 주렁주렁 열어요. 막 어떤 건 뭐 5개, 어떤 건 10개 막 이렇게 열려요. 그 다음에 밀 같은 거. 밀을 이제 가을에 심잖아요. 가을에. 가을이 맞나? 가을에 심어요. 그러면 이제 겨울을 나고 이제 봄에 이제 밀을 거둔다고요. 그러면은 풍성해. 밀을 처음에 뿌렸을 때 밀을 한 200평 되는 데다가 밀이 어느 정도 들어가냐면, 한 말 정도. 한 말? 한 말에서 2말 정도 들어갈 거예요, 아마. 하도 오래돼서 잊어먹었는데, 그 정도 들어가요. 200평에 심는데. 그러면은, 거기에서 밀이 얼마가 나오냐면, 몇 가마니가 나와요, 몇 가마니가. 그러면 몇 배예요? 100배가 넘어요. 그 정도로 나와요.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고구마도 마찬가지예요. 고구마 순을 이제 심잖아요. 그럼 고구마가 막 주렁주렁 막 달린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막 고구마를 한 가마니를, 만약에 한 가마니에 고구마를 심잖아요. 그러면은 막 10가마니, 20가마니 막 나와요, 그게. 지금 그 말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정도의 100배, 60배, 30배, 10배 이렇게 나왔잖아요. 지금 이 말이 농사꾼들은 알아들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뭐예요? 이 말이 영적으로 봤을 때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아까는 뭐예요? 위에 거는 다 세 가지는 말씀을 들어도 세상의 재리와 세상의 염려와 모든 이런 것 때문에 다 어떻게 돼? 마귀에게 다 뺏겨버렸잖아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 또 지금 세계 수사기관이 여러 차례 경쟁을 하는 가운데 지금 그 돌을 누가 쥐고 있는 겁니까? 공수처가 쥐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공수처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까?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다 보니까 지금 주도권을 경찰이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경찰은 이럴 자격이 없어요. 왜 자격이 없냐? 실제 검찰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종수, 지금의 국수본 본부장, 경찰 본부장을 맡는 사람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사건으로 윤 대통령과 우종수가 수사를 받는 가운데 왜 우종수는 선택적으로 가는 겁니까? 대통령 영장 집행에는 적극적이면서 검찰 수사에는 불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올바른 수사기관입니까, 중기 여러분들? 한 가지 기준을 가지고 할 거면 다 하고요. 하지 않을 거면 하지 말라고요. 자신 수사와 관련돼서 불응하고 대통령 관련돼서는 적극적으로 나오고 이게 얼마나 내로남불입니까? 이 나라 산업 시스템이 무너졌다는 건요. 이걸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이런 경찰이 지금 엉덩이를 두들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게 누구냐? 바로 민주당이라는 겁니다. 실제 지금 특공대, 장갑차, 드론 이런 얘기를 경찰이 먼저 꺼낸 게 아니에요. 누가 먼저 꺼냈냐? 바로 이런 인간들이 먼저 꺼냈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경찰국 신설을 반대했다가 좌천되어서 어디 갔던 민주당 가서 공천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경찰 전현직 간부라고요. 지금 특공대, 장갑차, 드론 이런 얘기까지 꺼내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무슨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까? 이성윤은 공수처장에 총 맞더라도 체포영장을 집행하라.
정청래는 대통령이 내란죄로 형사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사실상 지금 이들이 뭐 하는 겁니까? 수사기관을 향해서요,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입법부라는 곳이 수사기관에 명령을 내릴 수 없는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을 향해서 이거해라고 지금 사실상 가이드라인과 명령을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총을 쏘래요. 맞으래요. 이런 게 진짜 내란입니다. 이런 게 진짜 내란. 진짜 내란 세력이 누군지를 이들의 말을 통해서 이런 과정 속에서 가장 문제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공수처입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당장이라도 이 수사에 대해서 손을 떼야 된다. 그 이후 공수처장은 사퇴를 해야 되는 것이고 공수처는 문을 닫아야 된다. 더 웃긴 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민주당은 뭘 해야 될까요? 공수처한테 수사권을 뺏어 와야죠. 근데도 불구하고 뭐 하는 겁니까? 검찰을 믿지를 못하니까 계속해서 공수처에다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모순의 행동인가 신규 여러분들. 자, 심지어 민주당이 뭐 하냐?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가 가능해지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경찰이 고위공직자 범죄 또는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 검사가 아닌 공수처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한다는 겁니다. 원래는 어떻습니까? 경찰이 검찰에다가 영장 신청을 해야 돼요. 경찰이 부당한 수사를 했을 경우 검찰이 그와 관련해서 제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걸 이렇게 가겠다는 겁니다. 원래 검찰에 했던 영장 신청과 그 영장 청구를요, 이제 어디? 검찰이 아닌 공수처로 하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경찰이 검사 쇼핑을 하게 됩니다. 검사 쇼핑. 자, 왜겠습니까? 지금 문제가 내란죄 수사 지휘권이 어디 있는지가 굉장히 애매모호하다라는 거예요. 왜냐? 민주당이 만든 검경수사권 조정안 때문에 검찰도 경찰을 지휘할 수 없고요. 공수처도 경찰을 지휘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경찰이라는 곳이 무소불위가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나마 검찰이 경찰 권력을 통제를 해왔었는데 이제 뭐 하겠다는 겁니까? 경찰이 우리가 수사를 벌임에 있어서 영장을 쳐줄 수 있는 공수처냐 검찰이냐 골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찰이 이 나라 수사기관의 그냥 짱이 되는 겁니다. 신규 여러분들. 경찰한테 잘못 걸리면요 그냥 무조건 깜빡 가는 겁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경찰의 권력이 있어서 그 어떠한 제재 수단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문제가 뭐가 되는 겁니까? 결국 피해는 우리 국민들이 받는 겁니다. 보셨던 것처럼 경찰이라는 조직이 얼마나 정치적인 조직인지 그런 안에서 어떤 문제점이 불거졌는지 우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서 너무나도 느꼈어요. 그런 가운데 대통령이 왜 경찰국을 만들려고 그랬는지 또 한 번 느꼈고요. 그런데 이런 경찰을 통제를 못할 망정 뭐 하는 겁니까? 이제 아예 더 큰 권력을 쥐어주면서 검사 쇼핑까지 만들는 게 바로 민주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이 나라 시스템을 무너뜨리고요. 이 나라의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내란범이라고요. 근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 짓을 또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공산당 되는 겁니다. 공산당. 그야말로 중국에 있는 공안부가 되는 거예요. 네? 그냥 중국에서 뭐 하는 겁니까? 야, 니들 이거 한번 가방 까봐. 이와 관련돼서 통제라는 것은요, 원래 검찰이었다고요. 근데 이걸 통제를 못하게 생겼다는 겁니다. 정치 욕심 때문에. 이재명의 조기 대서 때문에. 그야말로 이 나라가 지금 얼마나 무너지고 있는지, 그로 인해 우리 국민들이 어떤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심지어 지금 뭐까지 하고 있습니까? 이재명이 지 맘대로 안 된다니까 하루 만에 최상목 권한대행을 국수본에 고발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를 맞춰야 될 건요. 국수본입니다. 어딥니까? 경찰이에요. 검찰에 고발을 해도 되고 공수처에 고발을 해도 되는데 어디 국수본에 고발했다는 건 뭐겠습니까? 경찰 권력에도 힘을 실어주겠다라는 거죠. 왜? 검찰을 못 믿고 공수처는 무능하니까. 거대 권력과 거대 인력을 갖고 있는 경찰을 향해서 계속해서 푸시를 넣으며 그들에게 계속해서 신호를 주고 있는 거죠. 잘해봐. 우리가 권력 더 쥐어줄게. 심지어 이들이 내란행위 유지되게 방관과 직무유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말즉슨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함에 있어서 지금 경호처를 최상목 권한대행이 통제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이게 방관이자 직무유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엄연히 민주당이요, 우리 국민들을 완벽하게 속이는 거예요. 자, 공수처법 제3조, 공처 수사의 설치와 독립성 제3항 뭐라고 써 있습니까? 대통령 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 보고나 자료 제출 요구, 지시, 의견 지시, 협의, 그 밖의 직무 수행에 관하여 일체 행위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써 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최상무 대통령 권한 대행이기 때문에 공처 수사와 관련돼서 그 어떤 일도 하면 안 된다고요. 근데 지금 민주당은 뭐 하는 겁니까? 그걸 하라는 겁니다. 이걸 하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최상목은 공처법을 어기게 되는, 이 공처법 누가 만들었습니까? 민주당이 만들었잖아요. 지들이 만든 법을 가지고 지들이 지금 최상목을 향해서 뭐라는 겁니까? 어기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어기지 않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고발 탄핵하겠다라는 거예요. 막 나가는 거. 그야말로 무소불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다고요? 우리는 이런 사실관계들을 더 많은 사람들은 알려줘야 된다고요. 왜? 이 나라 모든 국민들은요, 다들 법치주의 아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법치주의를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그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알려야지만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와 함께 목소리 낼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걸 바로잡아야 되는 사법부라는 곳에서 바로잡지 않고 심지어 우리 국민들이 속여먹고 있다는 겁니다. 서부지법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재발부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바로 신한미라는 사람이라고요. 이 사람 어떤 전력이 있다고요? 지난 1월 달에 대통령실 진입 시도했던 대진녀 10명 구속영장 전원 기각했고, 지난 5월 달에도 대통령 진입 시도했는 4명 구속영장 기각했습니다. 당연히 이럴 거라 누구나 예상했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런 과정 속에 우리 국민들을 속인다는 겁니다. 서부지법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수색영장 이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마성영이라는 판사예요. 마성영이란 판사. 이 사람입니다. 마성영 판사. 자, 이와 관련돼서 조목조목 반박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도대체 뭘 그렇게 조목조목 반박했는지를 좀 들여다봤어요. 자,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라고 이 사람은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마 부장판사에 의하면 체포수색영장 혐의 사실은 내란죄뿐만 아니라 직권남용 혐의 사실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직권남용죄는 공처에 포함되어 있는 범죄이고 이와 관련이 있는 내란죄를 혐의 사실에 포함시켰다고 해서 위법이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이게 얼마나 말장난이냐면요, 대통령은요, 내란, 외환을 제외하고 그 어떠한 형사 소추를 받지 않습니다.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건요, 수사도 하지 못하는 거. 이 판사에 의하면 뭐라는 겁니까? 직권남용 수사죄가 있고 그 안에 내란죄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내란죄 수사가 가능하다고 말하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니, 지금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직권남용이라는 큰 틀 안에 내란죄가 포함되어 있어서 내란죄 수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직권남용을 큰 틀 안에 볼 거면요, 대통령은요, 소추 대상이 안 되죠. 왜냐?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잖아.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사람이면 이런 법 해석을 해도 뭐라 안 하겠다고요. 근데 대통령이기 때문에 내란, 외환을 제외하고는 그 어떠한 형사 소추를 못 받습니다. 니들 주장에 따르면 큰 범위 안에 직권남용이 있고 그 범위 안에 내란죄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애초부터 뭐 하는 겁니까? 아예 안 되는 거죠. 그걸 말장난을 뭐라고 말하냐? 공수처가 중앙지법이 아니라 서부지법에다가 영장을 청구와 관련돼가지고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겁니다. 중요한 거 뭐겠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요, 수사기관이 탈법을 했습니다. 개인이 아니에요. 민사사건이 아닙니다. 형사사건입니다. 한 사람과 관련돼서 형사재판의 유무를 결정하는 사안입니다. 근데 그런 수사기관이 탈법을 저지르면 그걸 누가 막아야 될까요? 사법기관이 막아야죠. 왜? 억울한 사람을 양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른 것도 아니고요, 체포영장이에요. 다른 것도 아니고요, 수색영장입니다. 개개인의 민사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그런 가운데서 수사기관이 탈법을 저지르면 누가 막아야 될까요? 사법기관이 맞아야죠.
근데 이런 전례를 대통령까지 만들어내면요,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구잡이로 영장 나오겠죠. 수사기관이 판사 쇼핑을 합니다. 나올 만한 곳에다가 영장 쳐. 그런 식으로 따지면요, 영장 안 나올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도 이러는데 결국 피해는 누가 보는 겁니까? 국민이 보는 거예요. 그럼 이걸 누가 막아있냐고요? 사법부가 막아야죠. 어떻게 저딴 핑계를 댈 수 있냐고요. 이들이 심지어 우리 국민들을요, 속이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뭡니까? 영장 안에 형소법 110조, 111조가 제외시켰다는 겁니다. 이 영장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경호처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군사상 비밀 지역에다가 허가를 받고 들어가야 되는 걸요, 일부러 제외시켰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형소법 110조가 군사상 비밀이라는 대상에 관한 제한 규정인지, 군사상 필요를 요하는 장소라는 장소적 제한에 대한 규정인지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는 대상에 대한 제한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자, 그러면서 물건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수사에 대해서는 형소법 109조가 적용이 되고, 피고인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수색은 137조에 적용이 된다. 그래서 지금 뭐라는 겁니까? 110조, 111조가 제외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인즉슨 이 사람에 의하면 형소법 109조, 형소법 137조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형소법 110조, 111조가 제외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국민들 속이지 마세요. 형소법 109조랑 형소법 131조는요, 이거랑 완전히 별개입니다. 는 형소법 109조입니다. 자, 뭐라 써있죠?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피고인의 신체, 물건 또는 주거,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할 수 있다고 써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를 맞춰야 될 건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피고 사건, 피고인.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대통령 관련된 사건이 피고 사건입니까? 대통령이 지금 피고인이에요? 판사분, 피고와 피의자를 구분을 못해요? 피의자란 경찰이 검사 등의 수사기관으로 범죄 의심을 받게 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자를 말하고, 피고인은 뭐라는 겁니까? 그와 관련돼서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하면 그때부터 피고인이 되는 겁니다. 즉,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기 전에는 피의자고, 공소를 제기한 후에는 피고인이 되는 거예요. 공수처가 윤 대통령 공소 제기했습니까? 지금 법원에 넘겼어요? 안 넘겼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게 적용됩니까? 피고 사건이 아닌데, 피고인이 아닌데, 심지어 뭐까지 말했습니까? 형소법 137조 수색 말했어요. 뭐라 써있죠?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피고인을 수색할 수 있다. 지금 이게 구속영장입니까? 체포영장이에요. 지금 피고인입니까? 피의자입니다. 말장난한 거죠. 우리 국민 속이는 거죠. 왜? 우리 국민이 이 법을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과정 속에 뭐 하는 겁니까, 지금요? 서부지법이 대통령 관련된 체포영장, 수색영장을 이의신청 기각한 겁니다. 이런 말장난과 말도 안 되는 속임수 속에서 이 나라가 지금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입법부가 폭주를 저지르면 그걸 막아야 되는 행정부가 있는데, 그 행정부를 탄핵 폭주로 무력화시켰고, 그런 과정 속에 수사기관들은 민주당의 부안해동하고 있으며, 그런 민주당과 수사기관을 통제를 해야 되는 사법부라는 곳에서 제대로 통제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리대 뭐합니까? 대법원 뭐예요? 이런 것들을요, 우리가 알려야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왜? 언론들이 얘기를 안 하잖아요. 언론들이. 지금 언론들은 뭐만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만 보도하잖아요. 이 내용 안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 내용 안에 이 판사라는 놈이 우리 국민들을 얼마나 속여먹고 있는지, 우리는요, 이런 사실관계들을 한 명 한 명을 더 설득해야 되는 겁니다. 누차 말씀드렸죠? 제가 설득하는 주체는 민주당이 아니에요. 헌법재판소가 아닙니다. 개딸이 아닙니다. 누구? 상식적인 우리 일반 국민들. 당장 내 옆에 살고 있는 내 주변인들을 이런 근거자를 통해서 설득을 했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목소리 내서 여론을 만들자라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